예, 법제론 마지막 챕터 7장 사회복지 대상 관련 법들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법은 아동장애인 노인복지죠.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 2025년 시험에서도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에서 각각 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역사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장애인복지법이 만들어지던 그 1989년에 모자복지법이 만들어졌고 그 모자복지법이 2007년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아동장애인 노인 그리고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서 각각 한 문제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마이너한 것까지 내가 막 꼭 100점을 맞겠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동장애인 노인복지법까지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 한 두 문제 정도는 뭐 찍지 뭐 요렇게 대담하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동복지법입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 연령은 18세 미만입니다. 자,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대상 아동, 지원대상 아동을 각각 규정을 하고 있는데 특히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죠. 어떤 아동이죠? 예, 보호자가 없거나 혹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혹은 보호자가 아이들을 학대하는 등 그래서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동 학대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 학대 그러니까 학대의 정의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동 학대의 경우에는 기본으로 신체적이니까 정신적 그리고 성적인 폭력 가혹행위 그리고 아동에 대한 유기 방임 이렇게 5가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서 노인복지법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는 여기에 기본으로 신체, 정신, 정서 여기에 정서적 학대가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은 이제 착취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까지가 포함이 돼서 총 5가지 영역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장애인 학대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 2개를 포함하면서 추가로 언어적 폭력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학대는 한 8가지, 그 다음에 노인 학대는 7가지, 그리고 아동 학대는 이렇게 5가지 영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날은요 5월 5일인 거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보통의 경우는 이 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슨 주간으로 기념을 하지만 그 사이 3일 뒤에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일주일간이 아니라 5월 8일 직전까지 5월 1일부터 7일까지를 어린이 주간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계획 나왔습니다. 복지법은 다 보건복지부 소관이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다음에 국기법의 기초생활계획을 뺀 나머지는 5년마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책을 조정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만나야 돼요? 각 부처의 장관들이 만나야 돼요. 장관들 모여 누가 불러요? 국무총리 소속이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으로 위원회니까 심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 기능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에 두는 거고요. 위원장도 국무총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태조사 나왔는데요.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요. 정신건강 실태조사하고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는 5년마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는 대체로 3년마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도와 시군구에는 아동복지에 대한 다양한 사안들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각각 둡니다. 그리고 이제 시군구에는요 명예직으로 아동위원을 두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직업이 아니라 명예직이기 때문에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활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서서 보호대상 아동 얘기했잖아요. 이 보호대상 아동 보호해야 되죠. 그래서 이들의 양육 상황을 매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자, 그 다음에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서서도 사회보장급여법에서 건강보험 3개월 연체 정보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실시 기록과 그 다음에 건강검진 실시 기록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생활 기록
등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급여법에서도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이제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가구 정보가 들어갔었는데 그 외에도 단전, 단수, 단가스 가구 정보가 있었거든요. 요런 것들을 이제 다 확인할 수 있다. 위기에 처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요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법 모두에서 요런 행위는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행위를 했을 때에는 기본으로 벌칙 규정이 따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동 쪽에서 가장 벌칙 규정이 센 건 아동 매매 행위예요. 얘는요, 기본적으로 벌금 없습니다. 얘는 무조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센 게 성학대예요. 성적인 학대인데 얘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벌금도 가능한 형태가 되지만 매매 행위는 무조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장 이제 센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인 학대, 신체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그 다음에 방임, 그 다음에 아이를 공중에 관람시키고 구걸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금품을 이제 요구하거나 아이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요구하거나 취득하는 거, 그 다음에 아이를 위해 증여된 물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요. 각각의 행위를 했을 때의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노인, 장애인 쪽에서도요, 다 그 금지 행위들이 각각 있고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데 아동의 경우에는 벌칙 규정이 가장 센 게 매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노인복지법에서는 상해예요. 상해를 가했을 때가 이제 10년까지는 아니고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가장 센 벌칙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장애인 쪽은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성학대입니다. 성학대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해서 그게 이제 가장 그 벌칙이 셉니다. 그래서 각 복지법마다 벌칙이 가장 센 규정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친권성실의 선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법원에서 판사가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 또는 검사가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아이를 학대하거나 그 외에 친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 그럼 이제 아동을 위해서 친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친권 상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시도, 시군구나 검사에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법원의 판사가 이제 그걸 선고를 해달라고 뭘 할 수 있다? 청구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돼요. 아이의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시설의 짱이라든지 혹은 학교의 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사유를 발견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야, 법원에 친권 행사 제한해달라고, 친권 상실을 선고해달라고 청구하라고, 청구를 하라고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말을 좀 너무 버벅거렸는데 일단 친권 제한 행사의 제한이나 친권 상실의 선고는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시도, 시군구 검사는 법원에 청구를 하는 거고요. 그 외예자는 시도, 시군구 검사에게 청구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는 누가 보호하나요? 이럴 때는 이제 아이의 후견인 선임을 또 이거 어디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법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혹은 시설의 짱이나 학교의 장은 이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을 했을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인의 선임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동학대 예방 방지 의무입니다. 기본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피해 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 접수를 하고 현장 조사를 하고 응급보호 업무를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2020년 10월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9월까지는 이 역할을 시도, 시군구에서 직접 한 게 아니라 그 전까지는 어디에서 했냐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했었죠. 그래서 이제 원래 2020년 9월까지는 아동학대 행위를 우리가 이제 인지하게 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으로 수사기관의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신고 접수를 받아서 현장으로 달려나갔었는데 이게 이제 기본으로 민간기관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제한이 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2020년 10월부터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신고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얘네들은요, 신고 접수를 받는 위치가 아니라 신고를 해야 되는 신고 의무기관으로, 신고 의무자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때부터는 시도, 그 다음에 시군구에서 직접 신고를 받아요. 그럼 시도, 시군구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이게 전담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시도 시군구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두어야 했고요. 그래서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에선 경찰이, 그리고 시도 시군구에서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 조사를 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응급보호를 이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더 이상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신고받는다 이런 얘기 나오면 틀리는 얘기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위해서 뭐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이런 얘기를 시험 문제에서 물어봤는데, 이것도 맥락을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아동이 있고 아동복지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인복지법이 있고 장애인복지법에서 각각 이제 학대에 대해서 예방하는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아동 쪽은 아동 보호 전문기관이 아동 보호 전문기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노인은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 있었고, 장애인은 장애인 보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 아니면 수사기관에 각각 신고하던 체제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각각 여기는 중앙이 있고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보호 전문기관도 중앙이 있고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도 이제 중앙기관이 있고 지역기관이 있고 이런 식이었어요. 이게 이제 원래였는데, 근데 그 중에서 뭐만 바뀌게 된 거냐면 얘만 바뀌게 된 거죠.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되었어요? 얘는 2019년도, 그러니까 요 일이 시도시군구에서 직접 신고를 받기 전 연도인 2019년도에 중앙기관은 없어져요.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없어지고, 이게 그 해에 아동권리보장원이 새로 생겨나면서, 그래서 이제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중앙입양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아동복지 관련된 8대 영역의 중앙기관들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다 통합을 해서, 그때부터는 민간 차원의 중앙기구가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의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복지 8대 영역에 대한 중앙 기능을 다 담당을 하는 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전에는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이렇게 있었는데, 중앙기관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이 되면서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굳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지역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을 그때부터는 지역자를 빼고 그냥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시도 시군구로 신고 업무가 넘어가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더 이상 이제 신고 접수를 받는 위치가 아니라 신고 의무기관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게 아동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노인 쪽은 여전히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는 거고, 장애인 쪽도 중앙 아동권익 옹호기관, 지역 아동권익 옹호기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원래는 중앙기구에서 했던 게, 중앙기구나 원래 이제 지역기구에서 둘 다 하는 공통 업무는 아동학대 혹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예방 기능이에요. 이거는 그냥 디폴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도 중앙기구에서 담당을 하는 건 지역 간 연계체계의 구축이에요. 연계체계의 구축. 이거는 원래 이제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원래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 그 다음에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다 공통의 업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역할을 어디서 하고 있다? 지금은 2019년도 이후로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위한 이제 지역 간 연계체계 구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아니라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같은 얘기가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에서 나온다면 이 기능은 노인권리보장원, 뭐 장애인권리보장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은 노인 쪽에서는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 그 다음에 장애인 쪽에서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담당을 하는 거고, 아동만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담당을 하는 거다라고 구분을 좀 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근데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따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대 예방의 날은 아동과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매년 11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 이제 애들 양육하는 엄마들이 많이 보는 책이 삐뽀삐뽀 119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 10만 하나 추가해 주세요. 그래서 119가 아니라 1119가 됩니다. 11월 19일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이제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6월 15일이거든요. 이거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어르신들은 6.25 전쟁을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삐뽀삐뽀 119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6월 25일 6.25를 떠올리세요. 거기서 10을 빼는 거예요. 10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을 빼는 거죠. 그러면 6월 25에서 15가 되는 거죠. 아동은 119에서 10을 더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노인은 6.25에서 10을 빼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날짜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다 공공의 영역이죠. 공공의 영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후관리인데요. 기본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 이렇게 나온 이유가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원래로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중앙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 다음에 얘가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이지만 이게 2019년도에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바뀌면서 얘는 없어지고 얘로 통합이 된 거고, 그 다음부터는 지역이라는 타이틀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제는 법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서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친구들, 혹은 이제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아동권리보장원은 앞서 얘기했듯이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도 흡수를 한 거거든요. 8대 영역의 중앙기구를 다 흡수했습니다. 이게 얘가 가장 최중앙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몇 세 이상의 아동, 5세 이상의 아동에 대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이 친구가 빨리 퇴소를 한다면 18세, 즉 아동이 되면서 이제 퇴소를 할 수도 있고요. 본인이 원한다면 아까 25세에 달할 때까지는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준비가 돼야 나가는 거잖아요. 그 준비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립 지원 계획은 15세.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13세가 아니에요?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면 그냥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019년도에 아동 권리보장원만 생긴 게 아니라, 자, 다함께 돌봄센터, 우리 동네 키움센터라고 동네마다 있는 곳 있잖아요. 이게 이제 2019년도부터 설립이 됩니다. 이 다함께 돌봄센터도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인데요. 다함께 돌봄센터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정규교육 2회 시간에 돌봄,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의 이용 연령은 만 6세에서 12세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으로 이 친구들 등하교 전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보호, 균형 있는 급식과 간식의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지금은 신고 접수나 현장 조사 업무를 한다 안 한다? 지금은 안 한다라고 있겠어요. 언제까지만? 2020년 10월 전까지, 즉 9월까지는 이 역할을 했지만 그 뒤로는 이제 10월부터는 이걸 시군구 그리고 시도의 이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맡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선 이런 역할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아이를 상담하거나 치료하거나 교육하거나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과 홍보라든지 아동의 가정기능 회복 서비스, 사후관리 이런 것들을 주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동복지시설에 설치된
있는데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다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에 신고하지 않고 시설 설치할 수 있고 그 외의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여기서도 장애인도 노인도 다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동 전용 시설이 있는데요. 아동복지시설 중에 끝이 시설로 끝나는 애들 중 얘만 이용시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는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룰루랄라 놀러가는 아이들 전용 노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아동 전용 시설을 지자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복지시설의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보육원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설이 아동 양육시설이에요. 그래서 보호대상 아동을 입소시켜서 보호하고 양육하면서 아이들이 언젠가 자립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시설들이 쭉 있습니다. 다행히 사실은 저는 이 시설들의 설명이라든지 유형을 다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힘들까봐 출제자가 이 시설 문제는 내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그래서 부담 없이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립지원시설이 옛날에 2012년도에 한 번 나왔네요. 자, 자립지원시설에는 아동이라는 말이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동복지시설에서 있던 아이가 아동 연령을 넘어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퇴소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미 아동 연령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 모시기라고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퇴소를 했다고 이 친구가 바로 자립이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나 취업 일정 기간 동안은 여기서 살면서 자립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진 이제 생활시설입니다. 이걸 자립지원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고, 그리고 이제 올해 협동돌봄센터라고 하는 게 원래는 아동복지법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자, 근데 2025년부터는 협동돌봄센터라는 이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협동돌봄센터가 또 포함이 되었고요. 얘는 다함께 돌봄센터하고는 조금 구분됩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복지법으로 가시면은요. 자, 여기서도 노인 학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아동에서는 신체 그리고 정신 그리고 성 그리고 유기 그리고 방임 요렇게 5가지를 얘기했고요. 여기에 노인학대는 정신 옆에 정서 그 다음에 경제적 착취 이게 추가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서 그리고 경제적 착취가 포함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 연령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은 우리가 65세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 연령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으로 노인복지법의 내용은 별도의 이야기가 없으면 기본으로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60세 이상으로 별도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는 뭐냐면 유료 서비스예요. 유료 서비스하고 관련해서는 그거를 이용하는 적용 대상이 60세 이상부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료로 이용하고 이런 것들은 65세 이상이 기본 대상이 되는 건데요. 근데 뭐 예를 들자면 유료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유료 양로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내 돈 내고 뭐 1호 교육, 컴퓨터 교육 신청하는 복지관 프로그램 신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인 교실도 뭐 이런저런 걸 신청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노인복지주택 우리가 실버타운이라고 얘기하는 거 100% 자기 돈 내고 임대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별도로 60세 이상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인데요. 자, 옆에 암기 팁 써놨습니다. 제1의 여보주심 그래서 이 친구가 진짜 좋은 남편 진짜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1의 여보주심입니다. 제가 노인복지시설 일자리 지원기관 그 다음에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보호전문기관 주거복지시설 학대 피해 노인 쉼터에서 제1의 여보주심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과정 노인 복지주택이 있는데요. 자, 근데 요건 어떻게 왜냐면 주거 양공주
죽어 양공주 이렇게 외우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좀 강렬하게 암기를 하셔야 빨리 남거든요. 죽어 양공주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요 의료복지시설은 제가 어디서 얘기를 했었냐면 노인장기요양법 보험법에서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대목에서 말씀을 드렸냐면 장기요양기관 있잖아요. 장기요양기관으로 선정되는 대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근데 의료의 료는 요양의 요와 같다 해서 노인요양 공통인데 사이즈가 9명 미만이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사이즈가 10명 이상이면 노인요양시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인정을 받으면 얘는 시설급여를 제공을 하는 게 되는 거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얘는 얘는 재가급여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복지시설은 시설급여를 제공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노인 장기요양법의 스토리가 되는 거고요. 그 지정 대상이 되는 시설은 이제 우리가 그 법을 얘기할 때는 노인의료복지시설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이다. 이 두 시설 유형이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 지정 대상이 된다. 시군구에 의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기억이 나신다면 노인 요양 이게 의료복지시설이고요. 자, 사이즈가 9명 이내면 공동생활가정, 10명을 넘어가면 시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가복지시설, 이것도 사실 제가 앞에서 얘기했었어요. 이게 어디서 얘기했냐면 제가 사회복지사업법 있잖아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이게 사회복지사를 꼭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를 의무 채용 안 해도 되는 시설, 예외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노인 요가복지시설에서 복지관은 꼭 사회복지사를 채용을 해야 되지만 경로당이나 노인교실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건 아니다. 채용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가복지시설을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그러니까 이런 게 기억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했을 땐 기억이 안 났지만 들어보니까 맞아.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지 라고 생각이 나시면 진짜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경이 제복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여경이 교복을 입고 있네. 여경교복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가복지시설은 경로당, 교실, 복지관, 어떤 교실, 어떤 복지관, 노인교실, 노인복지관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나는 우리 집에 있고, 자, 방문요양, 그 다음에 방문목욕, 방문간호 해갖고 이제 요양보호사가 우리 집에 와서 도움을 주거나 내가 낮 동안만, 밤 동안만, 며칠 동안만 잠깐 가서 도움을 받는 요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노인보호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중앙이 있고 이제 지역이 있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뭐 학대 피해 전용 시설이 있고요.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그러니까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중앙과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시도에 설치를 하는 거고요.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 둘 다 아동학대 예방, 이거는 디폴트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중앙기관에서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 구축, 이 얘기가 아동복지법에서는 이걸 지금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노인학대 신고 전화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받는 거죠. 그죠? 신고 접수를 노인은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서 여전히 받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어 양공주라고 아까 외우라고 했어요. 양공주가 되는 거고요. 자, 근데 노인복지주택은 실버타운은 100% 자기 돈 내고 임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시설 임대를 하는 거라서 얘는 돈 자기가 내야 돼요. 그래서 이용 연령이 어떻게 된다? 60세 이상이 되는 거고요. 막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아닙니다. 그리고 독립취사가 가능한 분들이어야 돼요. 막 건강이 되게 나쁜 이런 거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아까 요양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노인여가복지시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쭉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인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학대받는 노인을 발견, 보호,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앞서서, 그러니까 아동하고 다르게 노인이나 장애인은 기존의 중앙,
그 다음에 지역 해갖고 노인의 경우는 노인 보호 전문기관인 거고 전문기관인 거고 그 다음에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 여전히 그대로 그 체계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중앙과 지역은 둘 다 아동학대 예방 둘 다 디폴트인데 중앙은 플러스 연계체계 구축이고 그 다음에 지역은요 실제로 학대받는 노인이 발견이 되면 보호 등의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는 일을 이쪽 지역에서 맡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의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고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긴급전화를 설치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학대를 알게 되면 어디에 노인보호 전문기관 중앙이든 지역이든 상관없습니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를 꼭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 근데 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없었나요?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2014년에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처벌법이 따로 아동학대 처벌법이 따로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규정이 그 법에서 규정이 되고 있거든요. 아동복지법이 아니라. 근데 다행히 우리 역대 15년 1급 시험에서는 이 법은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도 시험 문제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동학대 처벌법은 따로 있지만 노인학대, 그 다음에 장애인학대 처벌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걔네들은 다 기존처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서 각각 그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은 그 복지법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동 쪽에서는 학대 신고 의무자가 시험에 안 나오지만 노인 학대, 장애인 학대는 신고 의무자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시군구에 노인복지 상담원을 두도록 하고 있거든요. 자, 이분들 노인 학대 발견하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요.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가정폭력 모두에 대한 신고 의무자예요. 그 다음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하고 관련된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된 분들은 모두 다 아동, 장애인, 노인 모두에 대한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의료인, 그러니까 간호사나 의사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의료기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처럼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만나게 되는 그분들은 다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그리고 가정폭력 모두에 대한 신고 의무자입니다. 플러스 병원까지 가는데 119 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이런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모두에 대한 신고 의무자가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가족을 단위로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있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족과 가정을 지원하는 센터들은 그 안에 장애인이 있을 수 있고 노인이 있을 수 있고 아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이나 가족지원센터들도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가정폭력 모두에 대한 신고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어디에 나와도 디폴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장애 노인에 대한 상담 업무를 한다거나 그렇죠? 장기 요양기관은 장기 요양 인정 자체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죠. 노인복지시설과 관련이 되는 그렇죠? 건강보험에서 요양직 직원 그러니까 이제 장기 요양하고 관련된 이것도 65세 이상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분들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신고 접수를 받으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야 되겠죠. 그리고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있잖아요. 이분들은요. 노인 관련된 시설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법원에서 같이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 취업 제한 명령의 그 취업 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동학대 처벌법에서도 아동학대 범죄자는 취업 제한 기간을
10년 이내에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리는 거고,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는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명령을 취업 제한 기간을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사실 노인, 장애인, 아동 다 공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법들 중에 요양보호사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무슨 법이다? 예, 노인복지법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면 우리 이제 아까 얘기했던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있잖아요. 자, 여기서 요양보호사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요양보험법에서 요양보호사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요양보호사에 대한 규정은 노인복지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요양보호사가 일을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이 법에 의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그러면 여기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가 이 법에 의해서 장기요양 요원의 지위를 얻어서 이제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실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고요. 요양보호사 규정은 노인복지법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회복지사나 뭐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보건복지부에서 교부하는 자격증이잖아요. 근데 요양보호사는 보건복지부가 교부하는 게 아닙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을 한 분들에게 도지사가 교부하는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자격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아니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도 60% 이상을 득점을 해야 되듯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도 60% 이상을 득점을 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취득하면 취소해야죠. 이거는 뭐 사회복지사 자격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격이 취소된 요양보호사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요양보호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해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적합한 기관을 지정 운영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기관이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는다? 그럼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두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이제 아동은 매매가 가장 벌칙이 크다라고 얘기했고, 노인은 상해가 가장 벌칙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사실 아동, 장애인 비슷해요. 폭행, 그 다음에 상해, 그 다음에 성폭행이라든지 방임이라든지 구걸을 한다든지 목적 외로 증여된 급여 물품을 사용한다든지 정서적 학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출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장애인복지법이에요. 장애인이란 장애의 유형은 장애인복지법에서 두 가지입니다.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예요. 이런 장애로 인해서 오랫동안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자를 장애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체적 장애에는 외부 신체 기능 장애도 있고 내부 기관 장애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학대의 정의인데요. 우리가 아동은 신체, 그리고 정신, 그리고 성, 그 다음에 유기, 그리고 방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노인 학대는 정서, 그 다음에 경제적인 착취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 언어적인 것까지가 포함이 되면 이게 장애인 학대 정의가 됩니다. 신체, 정신, 정서, 언어, 성, 그리고 유기, 방임, 요렇게 장애인 학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인 권리는요, 참여의 권리예요.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고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증장애인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책 강구를 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계획 나왔는데요. 누가?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모두 보건복지부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본계획은 우리가 국기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계획만 3년 단위고 나머지 다 5년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동복지법상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있듯이
장애인복지법에도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조정을 하기 위해서 누가 모여야 돼요? 장관들이 모여야 돼요. 야, 장관들 모여. 누가 불러요? 국무총리가 불러요. 그래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뿐만 아니라 이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에 있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심의조정기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뭐 교육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뭐 행안부 장관,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장관 등등이 될 텐데요. 그러면 이제 각 정부 부처에서 장애인 정책들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전담하는 장애인 정책 책임관을 각 정부 부처에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노인복지법에서 그 노인의 날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노인복지법에서요, 노인의 날은 우리 여러분들 요거는 뒤쪽에 있긴 해요. 여러분들 자료에 어디를 보시냐면 493페이지에 있잖아요. 493페이지에 부록으로 법정기념일 따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 2016년에 노인의 날이 나왔는데요. 자, 일단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날은 10년 세월이 이렇게나 빨리, 세월이 참 빠르네, 이런 느낌으로 10년 세월이 이렇게나 빨리 노인의 날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버이날 있잖아요. 어린이날은 아동복지법에서 5월 8일, 어버이날은요 5월 8일, 이것도 노인의 날, 노인복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이 있는 이 10월 있잖아요. 10월을 노인복지법에서는 경로의 달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은 삐뽀삐뽀 119 11월 19일이라고 얘기했고요.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은 6.25를 떠올리세요. 10배십니다. 65예요. 6월 15일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노인복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장애인의 날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장애인과 좋은 사이여예요. 420입니다. 4월 20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식 개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뭐 인식 개선을 하는데요. 근데 인식 개선은 뭐 대학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인식 개선을 해야 되지만, 교과형 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대학 교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교재까지는 포함이 돼요. 유치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재는 기본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사실 뭐 무슨 교재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재에는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대학 교재가 포함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실태조사는 아주 껌이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몇 년마다? 3년마다 해야 되겠죠. 자주 나옵니다. 장애인 등록은요, 장애인 본인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중증장애가 있을 때는, 특히 지적장애가 있을 때는 장애인 네가 해! 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할 수도 있지만 법정 대리인이나 다른 사람이 어디에 할 수 있다? 시군구에 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등록 보건복지부에 한다. 틀립니다. 시군구에 해야 하는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은 1급에서 6급까지 등급이 없죠. 2019년도부터는 기존의 1에서 6등급까지의 이 등급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장애 정도가 심하다, 심하지 않다 해서 심하면 중증, 심하지 않으면 경증 장애로만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경증으로 등록을 했는데 장애 정도가 심각해져서 그래서 중증 장애로 변경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정밀 검사를 해야 되죠. 정밀 심사를 해야 되는데, 기본으로 이제 2019년도부터는 장애 등급제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서는 장애 등급을 이렇게 나눌 만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어디에서는 장애 등급을 나누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반장 기억나세요? 예, 유족연금, 노령연금, 그리고 장애연금, 반환일시금이 있고, 이 장애연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기 위해서 1, 2, 3, 4 등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 정도를 4등급으로 나누는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위해 정밀심사를 의뢰할 때는 연금공단에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동포가 외국에 나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 있을 때 모두 장애인 등록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국내 거소를 신고한 사람, 그 다음에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을 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영주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예산 등을 고려해서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두셔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장애인 등록 취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군구에서 등록을 하는 것처럼 시군구에서 취소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당연히 취소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신고의무자에서 노인복지상담원이 있었죠. 요거 시군구에 두거든요.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두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시군구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둔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 거고요. 고용 촉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 얘네들은 셋 다 공공부조에 해당합니다. 즉 돈이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면서 장애인인 분들에게 제공을 하는데요. 일단 장애수당을 수급받는 조건은 뭐냐면 기본으로 경증장애가 있어야 돼요. 경증의 장애인이어야 되고요. 중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연금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장애수당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경증의 장애가 있어야 되고요. 연령은 18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공부조이기 때문에 저소득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조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에게 장애수당을 장애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애인연금법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인연금은요. 중증 장애인이어야 돼요. 중증의 장애가 있으면서 18세 이상이면서 그 다음에 저소득이어야 돼요. 저소득, 이제 하위소득 70%에 해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중증이자 경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포함 관계에서 완전히 서로 다른 집합이 돼요.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 장애인연금법에서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경증장애인이니까 장애수당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받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18세 미만은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저소득 아동에게는 장애 아동수당을 지급을 하는 거고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는 마찬가지로 저소득 기준은 공통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수당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장애인 복지시설인데요. 장애인 거주시설은 말 그대로 거주 공간을 활용해서 거주나 요양 등의 서비스를 지급을 하는, 그러니까 제공을 하는 생활시설입니다. 생활시설이고요. 그 외에 이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가장 대표적인 게 장애인 복지관이 있고요. 그 외의 시설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외의 기관들로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권익공허기관, 얘는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중앙이 있고 지역이 있다. 중앙은 연계 그리고 예방, 그 다음에 지역도 예방 기본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학대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치를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지역 장애인 옹호기관에서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외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등을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동 노인처럼 장애인복지법에서도 금지 행위가 있는데요. 가장 벌칙이 센 건 뭐다? 성폭력 등의 행위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상해 폭력이라든지 뭐 등등등 비슷한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전문 인력, 장애인 복지 전문 인력으로 의지 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 재활상담사, 수어통역사, 점역 교정사 등의 장애인 전문 인력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 재활, 의지, 그 다음에 그래서 언어, 재활, 의지, 그 다음에 통역, 점역,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면 진짜 마이너한 나머지 내용들은 제끼셔도 상관없어요. 예, 운 좋으면은요, 여러분 25개 중에 그래도 23개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담 없이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쭉 보시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은 97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에서 99 그러니까 건초모금회의에서 99년에 공동모금회법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했고요. 얘 사회복지 법인에 해당한다라는 얘기는 이미 지역복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법인은 정관, 임원, 그다음 재산 규정이 있었잖아요. 정관을 작성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를 함으로써 설립이 됩니다. 이제 일반적인 사회복지 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였는데 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3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사와 감사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는 그러니까 공동모금회의 이사는 15에서 20명 이하 그리고 감사는 2명의 임원을 두게 됩니다. 분과 실행위원회가 있는데요. 기본으로 배분하고 그러니까 모금하고 배분이 가장 기본이죠. 그리고 이제 기획사업에 대한 기획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 4개의 분과 실행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분과 실행위원회는 위원장이 1명 그리고 이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모금과 배분 분과 실행위원회는 위원이 각각 20명 이상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하고 똑같아요. 매년 초부터 매년 말까지 요거 동일하게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금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요, 제가 뭐 굳이 읽어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좀 시간 날 때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왔구나. 그러면 내가 이 정도만 알고 있어야지 뭐 복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내용들 쭉 보시면 되고요. 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건강복지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정신건강 증진시설의 평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의무자 규정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요거는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원래 89년에 모자복지법으로 시작을 했다가 2007년에 이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의 한부모가 이제 모일 수도 있고 부일 수도 있는데요. 자, 사별하거나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 근데 배우자가 있기는 한데 정신이나 신체 장애로 인해서 노동 능력을 상실한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배우자가 교정시설이나 치료 감호시설에 입소를 했거나 병역 복무 중인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요. 미혼자의 경우에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없는 경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법적으로는 미혼이지만 실제로는 같이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이런 건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배우자의 생사를 몰라요. 배우자와의 갈등, 불화로 가출을 한 경우 이 경우도 해당이 된다라는 걸 알아두십시오. 청소년 한부모가 우선적으로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부모를 부나 또는 모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서 18세 미만이잖아요. 자, 근데 이제 기본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아동 연령이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 우리 집이 한부모예요. 나는 나이가 60 그리고 우리 엄마 홀로 되셨습니다. 우리 엄마 연세가 80세예요. 그럼 한부모잖아요. 그러면 이 집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대상이 되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부모여서만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거 자녀 연령이 18세 미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대학을 다니네요. 대학 기본 몇 년? 4년이잖아요. 그러면 플러스예요. 18세에 4를 더하면 22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남자아이고 이 아이가 군대를 갔다 왔어요. 이렇게 대학 다닐 때 그러면 이 친구가 병역을 의무한 기간을 다시 가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군복무 면제여서 군대는 안 갔다. 그러면 22세 미만이 이제 자녀 연령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복지급여 3가지입니다.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예요. 이거는 교생량이에요. 교생량, 교육, 생계, 양육 3가지에 대한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출제된 내용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세요. 저 여기서 그렇게 좀 해이해져도 되죠. 나머지 내용들은 정말 굉장히 좀 마이너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쭉 넘어가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각자 알아서 읽어보시거나 뭐 몰라 나는 요거는 그냥 뭐 크게 신경 안 쓸 테야. 그래서 주로 나오는 거를 공략할 테야. 그럼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493페이지에 출제된 법정 기념일이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의 날은 9월 7일이라는 거, 아동복지법에서는 어린이날, 아동학대 예방의 날 5월 5일, 삐뽀삐뽀 119, 11월 19일, 우리는 좋은 사이여 해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그 다음에 노인의 날, 어버이날, 노인학대의 날, 그리고 노인학대 예방의 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경로의 달이 이제 10월이거든요. 10월 요걸 규정하고 있는 게 노인복지법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태조사 쭉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대부분 실태조사는 몇 년이다? 3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여성가족부가 다 뭐로 바뀌었어요?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성평등가족부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해 있었던 시험 문제 중에서요,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쪽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아동복지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가 아닌 것은 바로 예의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부터예요? 2020년 10월부터 그때부터는 시도, 그 다음에 시군구에서 직접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신고를 받는다. 5월 그 다음에 수사기관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신고 접수를 받는 게 아니라 신고해야 되는 의무기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구걸, 그 다음에 이제 목적 외로 증여 혹은 급여된 물품을 이용하는 거. 이거는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모두에서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장애인복지법 이게 우리 장애인 정책 조정 있잖아요. 그럼 정부 부처 장관들 모여. 그래서 정책 조정하자. 누가 불러요? 국무총리가 불러요.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입니다. 실태조사 언제마다? 3년마다요. 5년마다 하는 건 정신건강 실태조사 그거 하나 있습니다. 자, 재외동포 외국인의 경우에도 일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장애인의 날은 우리는 좋은 사이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맞는데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수당은 누가 받는다? 경증이면서 18세 이상이면서 그리고 저소득이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인연금은 누가 받는다? 중증이면서 18세 이상이면서 그 다음에 저소득이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중증과 경증은 서로 이게 교집합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6번 이번에는 한부모 가족 지원법입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가 가족, 청소년은요, 이거 보건복지부 소관 아니에요. 가족, 청소년 이런 거 나오면 다 여성가족부. 지금은 뭐죠? 성평등가족부 소관이에요. 성평등가족부. 따라서 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건강가정지원법, 청소년 이런 거 나왔는데 보건복지부 나오니 장관 나오면 무조건 나오십니다. 기본계획 5년마다 맞기는 하지만 그 법의 소관부처의 장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은 그러니까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동은 18세 미만이 기본이지만 이 친구가 학교를 다니면 22세 미만이 되는 거고, 취학 중이면, 근데 이 친구가 병역을 의무하면 병역 의무 기간을 가산을 하지만 병역 면제예요. 그럼 가산할 게 없죠? 그러니까 22세 미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자가 출산 전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 출산지원시설 이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가 맞아요. 그 다음에 복지급여는 생양이라고 얘기했어요. 교육비, 그 다음에 생계비, 양육비가 되는 거고요. 아동수당은요,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 아니라 2018년도에 제정된 아동수당법이 있죠. 아동수당법에 의거해서 2026년부터는 9세 미만 아동이 모두 받는 게 아동수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건 아니고요. 67번은
67번은 4번이 답이에요. 그냥 요거는 해당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몰라도 되는 문제라서 67번 너무 어려워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나는 이거는 신경 쓰지 않겠다. 요런 어떤 굳건한 자세, 정신력, 멘탈로 무장을 하셔서요. 불필요한 문제까지 막 알려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잘하면 24개까지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저 이렇게 해서 법제론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 저도 고생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법제론 잘 마스터하셔서 꼭 20점, 20개 이상은 맞추세요.